해보면 일단 그냥 했던 것만 쭉 위주로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번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정리했었던 부분이지.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를 이루는 입자 중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한 거였어요. 그렇죠? 양성자랑 중성자,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지만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우리 전자 질량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람 정도로 전자가 많아져도 무시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자는 그냥 무시한다. 이거였으니까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여 질량을 표시하는 것. 이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였어서 질량수라고도 부른다였는데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그냥 우리 표현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됐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몰은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죠. 그냥 몇 개인지를 이제 단위를 몇 몰인지로 묶어서 세는 거였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와? 27분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늦은 건 늦은 거고, 아무튼 계속 해보면, 그래서 뭐 몰은 입자의 개수 세는 단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몰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표현이라고 해서 너무 뭐 어렵게 받아들일 거 아니고 그냥 새로운 단위다. 여러분들 예전에 거리 단위 처음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배울 때나 질량의 단위 그램, 킬로그램 처음 접했을 때랑 그냥 비슷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이제 원자가 질량수 혹은 이제 원자량만큼의 질량, 단위는 이제 그램을 쓸 거고요. 그래서 원자량만큼의 단위 그램, 질량 단위 그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양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입자를 1몰이라고 정한다. 그러니까 이 뭐였냐면 그 질량수, 그러니까 원자량이 1인 수소가 1g의 질량을 가지려면 계산해 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걸 우린 1몰로 묶어서 불러요. 이렇게 정한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원자가 원자량만큼의 질량, 단위는 이제 g을 쓸 거고 그만큼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양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이제 1몰이라고 정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방금 얘기한 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얘기하는 거죠. 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우리 아보가드로 수를 적는 방식에서 여기 지금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NA 이렇게 적는 방식도 있었다. 아보가드로 수를 함축시켜서 적는 거였죠. 요거는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를 NA라고 부르는 걸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까먹고 있어도 나중에 가서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화학식량, 이거는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학식 적혀 있는 그대로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화학식량의 단위는 없습니다. 이건 원자량도 사실 마찬가지야. 원자량에서는 단위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원자량하고 화학식량 그 자체는 단위가 없고요. 그걸 단위가 있는 그램 질량이랑 연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6.02 곱하기 23제곱인 거고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화학식량이나 원자량 자체는 그 단위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밑에 이제 CO2 보시면은 CO2 딱 여기 화학식이 CO2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 1몰의 질량을 이제 얘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근데 얘 1몰은 결국 뭐야? 탄소가 이 안에 이제 탄소랑 산소가 몇 개씩 들어있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요 CO2라는 물질은 탄소 1개, 산소 2개가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CO2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CO2 이 전체가 1몰 개 있으면 그러면 탄소 1몰, 산소 2몰이 들어있는 거 맞죠?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할 건데 사실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 그냥 화학식량을 구한다고 치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탄소 1개니까 탄소의 원자량 하면 우리 탄소가 6번이고요. 그러면 탄소는 12의 원자량을 갖는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탄소는 이제 6번이니까 우리 일단 얘기하고 나서 합시다. 탄소는 6번이니까 12의 원자량을 갖고요. 그래서 CO2라고 하는 애는 C는 12의 원자량을 갖고 있고 거기다 더하기 산소는 8번이니까 그래서 산소가 8번이라서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소 16을 더할 건데 문제는 산소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16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얘가 2개네 해서 더해서 44 이렇게 구하는 걸 화학식량 구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량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식량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자량은 어차피 질량수랑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자 번호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만한 게 20번까지의 원자들로 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20번까지 외우지 않았나? 20번까지 안 외운 사람? 없네. 대부분 장쌤이 20번까지 외우는 걸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20번까지 외우는 걸 따로 시키진 않았지만 원래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일일이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하면 안 되고 대충 몇 번이 누구고 몇 번이 누구고를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장은 그냥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해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H2O는 그냥 H2O니까 그러면 수소 1번이고요. 산소는 8번이고요. 그래서 8번인 산소는 2배 해서 16의 원자량이니까 더하면 될 텐데 수소는 1번인데 중성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얘기했었죠? 그치? 중성자는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게 역할인데 수소는 양성자 1개밖에 없으니까 중성자가 필요 없더라. 그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 1개로 끝이니까 원자량 1. 근데 그 수소가 2개 있네요. 그럼 이제 곱하기 2 해서 요렇게 식이 될 거고 그래서 결론은 18이 H2O의 화학식량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NH3 같은 경우는 NH3 보면은 질소는 세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7번이란 말이지. 그래서 질소 7번이고요. 그 다음에 H 수소는 1번이니까 그래서 얘도 질소 7번 그러면 2배 해서 14 이게 원자량일 거고요. 거기다 그냥 더하기. 근데 수소는 1번이고 중성자 없어서 그냥 원자량 1인데 근데 그 수소가 몇 개? 3개. 그래서 곱하기 3. 이 결과 17.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CH4도 CH4 해놓으면 탄소 세보면 6번이고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쭉쭉 세봤을 때 탄소 6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소 1번이니까 그러면 탄소 6번이면 2배 12가 원자량 더하기 수소 원자량 1이니까 1 곱하기 수소 4개 4 16이 CH4의 원자량이 화학식량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C6H12O6라고 하는 물질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먹었는데 일단 구해봅시다. 얘도 일단 식을 한번 쭉 해보면 얘는 탄소가 6번이고요. 수소는 1번이고요. 산소는 8번이고요. 그러면 탄소는 6번이니까 원자량 12. 근데 그 탄소가 6개. 그럼 곱하기 6 더하기. 수소는 1번이니까 중성자 필요 없어갖고 원자량 1이었고요. 그게 12개 더하기. 산소가 8번이니까 원자량 16이고요. 거기다 그게 6개니까 곱하기 6.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구하면 180이 나올 겁니다. 이건 사실 이 물질 자체가 워낙에 많이 쓰이는 애다 보니까 얘에 대한 화학식량 정도는 외워주고 있으면 좋아서 많이 언급을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외워두기보다는 구해보길 바래서 좀 해놓은 거긴 합니다. 원자량 구하는, 화학식량 구하는 걸 좀 그냥 잘 익히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요거 이 C6H12O6라는 물질은 포도당이라는 물질이고 우리 집에는 되게 많은 물질이니까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게 이제 CH3COOH라고 하는 애인데 CH3COOH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헷갈리면 그냥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개수를 세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적어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쟤는 결국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이걸 굳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이제 얘는 아세트산이란 물질인데 그쵸. COH가 산성을 띈다. COH를 저렇게 식에다 적어주면 우리가 COH가 들어있는 애들은 다 산성이라는 걸 알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이제 시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몰라도 되는 표현인데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고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서 그 식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성질을 좀 알 수 있게 적어주는 거 이런 거고 이거 비슷한 거 뭐 HCOH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폼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혹은 좀 옛날 표현으로는 네. 네. 그래서 저기 뭐 폼산, 포름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도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적으면 아 얘가 산성이구나 이걸 좀 알아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서 그냥 편하려고 저렇게 적은 거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화학식량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 불편하면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그럼 탄소 6번이고 수소 1번이고 산소 8번이니까 그럼 얘는 원자량 12짜리 2개 그리고 수소는 원자량 1짜리 4개 산소는 원자량 16짜리 2개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 계산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넣어 놓은 거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오늘 이따가 정리할 내용에 해당되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는 EX 2번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또 거기 이제 EX 2번을 보시면 그게 뭐 밑에 쪽의 것들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위에는 다 풀 수 있는 게 맞긴 할 거거든. 그래서 한번 보면요 CO2 2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죠. 그럼 우리 이미 아까 했던 얘기지. CO2라는 것 자체가 탄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묶음 자체가 2몰계 있으면 얘는 탄소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탄소 원자수 구할 때는 그냥 2 곱하기 1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몰이 나오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이게 이따가 고등학생들 시험 보려고 뽑아놓은 변형시험지밖에 없어서 문제를 모르겠다. 그럼 두 번째가 HNO3 2몰이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HNO3라고 하는 물질이 뭐 질산이라는 물질이지만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얘는 그냥 수소 1개, 질소 1개, 산소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수소 하나랑 질소 하나랑 산소 3개가 결합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 하나당은 수소는 하나씩, 질소는 하나씩, 산소는 3개씩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자체가 2몰 들어있으면 얘 자체가 2몰이면 그 안에 질소 원자수를 구한다고 해보면 얘는 요 하나당 들어있는 게 질소가 1개씩이니까 전체가 2몰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소 구할 때는 그냥 2 곱하기 1 해서 그냥 2몰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산소 원자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요거 하나당 들어있는 산소가 3개씩이니까 그러면 전체 있는 개수에다가 얘는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1을 곱했지만 얘는 3개씩 들어있으니까 3 곱해서 이렇게 6몰이 나오겠죠. 로 구하는 거지. 네, 일단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H2CO3 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마찬가지야. H2CO3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근데 이게 탄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건 수소 2개, 탄소 1개, 산소 3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5몰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를 구할 때는 수소가 지금 요거 하나당 2개씩 들어있네요. 그러면 얘 자체가 5몰계 있을 거면 거기다가 수소 구할 때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식물이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MgOH2라고 적혀 있는 걔도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닌 게 그냥 똑같이 Mg가 하나고요. 마그네슘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 보시면 이건 산소랑 수소가 각각 2개씩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냥 묶어준 겁니다. 우리 수학에서 뭐 E 뭐 A 더하기 B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분배 법칙에서 2A 더하기 2B 뭐 이런 느낌인 거랑 똑같은 거거든 사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어차피 산소 2개씩 수소 2개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그러면 MgOH2 하나당 산소는 2개씩 수소는 2개씩 들어있는 거고, 근데 얘가 3몰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구할 때는 결국에 3 곱하기 이거 하나당 들어있는 수소가 2개씩이네요. 2 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 6몰이 들어있는 CH3COOH 입자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슬슬 공간이 모자라지는데 지워야 되는데 잠깐 쭉 하고, H6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CH3COOH 이 자체 안에 수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생각해보면 수소 4개씩 들어있잖아. 그쵸? 그런데 이 수소 4개씩 들어있는 걸 수소 6몰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해서 이 6몰을 6개로 생각을 하고 해보면 얘로 만들 수 있는 얘는 1.5개가 맞는 거긴 하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얘가 6개면요 그냥 4개짜리니까 요거 하나 만들고 2개가 남는 거 아닌가요? 는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건 몰이라고 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려고 개라고 바꿔서 생각했을 뿐인 거지, 몰과 개는 달라. 1몰은 그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하는 되게 많은 게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점 몰수가 얼마든지 나와도 상관없지. 2분의 1몰 개 이런 게 1분의 1몰, 뭐 3분의 1몰, 10분의 1몰 이런 게 얼마든지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 6개로 만들 수 있는, 수소 6몰로 만들 수 있는 CH3COOH를 구할 때는 그냥 얘 6개를 4개씩 포장하되 요거 남는 것도 그냥 만들려고 해보면 절반 개만큼 만들어지겠네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1.5몰이 답이 되는 거겠고, 그 뒤에 있는 건 좀 더 간단하지. O1몰이 들어있는 O2 입자수, 이거는 O2라고 하는 건 산소 2개씩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산소 1몰로 만들 수 있는 건 2분의 1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는 O6몰이 들어있는, 산소 원자 6몰이 들어있는 O3라고 하는 애. 이 O3는 오존이라고 하는 애인데, 일단 오존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산소가 6몰, 산소 원자가 6몰이 들어있으려면 지금 O3는 3개씩 갖다가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2몰 만들어지겠죠.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초콜릿 낱개로 막 여러 개 갖다 놓고 포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초콜릿이 6개 있는데 3개씩 포장하면 포장 묶음으로 몇 묶음이 나오냐, 이런 식의 문제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CO2 0.5몰의 질량 하면, 자, CO2가 0.5몰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CO2의 화학식량은 아까 우리 이미 구해 봤었으니까 44였어. 근데 화학식량이 44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1몰이 44g이야. 이게 화학식량의 의미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몰이 44g이면 0.5몰은 22g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 개만큼 있으니까 절반만큼의 무게가 나가겠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사실 비례식이지, 비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뭐 미지수로 놓든가, 뭐 x 이런 식으로 잡아서 0.5 대 x는 1 대 44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H2O 180g의 몰수 이것도 해보면요. 뭐 요 가운데 적을게요. H2O가 1몰당 18g 이란 말이야. 이미 아까 우리 구해봤잖아. H2O의 화학식량이 18이라는 거 구해놨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1몰에 18g이구나. 그럼 180g이면 10몰이겠지. 질량이 10배니까 몰수도 10배.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것까지 정리가 끝난 거라면 이제 나머지는 오늘 더 추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했나 안 했나? 했었냐 우리? 그 관에다가 그 쇠에다가 알 대놓고 달궈서 아니고 그거 왠지 내가 아니라 장쌤일 것 같다. 관에다가 달궈서 산화철 만드는 실험인가? 아니 과학의 역사 거기서 재밌는 걸 배우셨나 보네요. 사실 저 중학교 파트가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고등학교 파트가 고2부터밖에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보면 뭐 요거는 일부러 잠깐 안 주고 냅둬봤고 얘가 아까 화학식량이 44여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랑 방금 우리 수호할 때도 얘가 180g인데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 얘 화학식량이 18이어서 그래서 얘가 몇 몰인지 구할 때 결론은 뭐 10몰이 나왔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자, 요거는 잠깐 냅둔 이유가 그래서 우리 그 몰수 구하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른 방법인 건 아닌데 식으로 만들어 둬서 좀 편하게 써먹자라는 걸로 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몰수 지난주에 배운 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몰수 구하는 식은 뭐가 있게 되겠냐. 이게 뭐야 화학식량이라고 적어야겠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되겠다. 가 되겠지. 왜? 실제로 이거 뭐야? 요거 지금 이거 해보면 되잖아. 질량 180g인데 화학식량으로 나누니까 10몰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거 아까 0.5몰이었는데 화학식량 44였단 말이야. 그리고 질량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 질량을 모르는데 질량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로 냅두고 이거 화학식량 44 넣고 이거 몰수가 0.5니까 여기 0.5 넣으면 내용값 나오는 걸로 구하면 이제 20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좀 식으로 두고 해서 편하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이 화학식량이라는 게 위에서 계속 얘기하던 게 이게 결국은 1몰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질량을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거는 그 아까 뭐 초콜릿 포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얘기를 해보면 초코 개수를 내가 가진 총 초코의 개수를 한 묶음당 초코 개수로 나누면 우리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초코 묶음 개수를 구할 수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질량을 1몰당 질량, 1몰이 갖는 질량으로 나누면 총 몇 몰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해서 화학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 이런 식에 대한 이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좀 이해를 해두면 다른 공부할 때도 도움 되니까 좀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잖아.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해서 들었었는데, 그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게 된 아이디어를 준 사람, 그러니까 이 되게 똑똑하고 그때 되게 중요했던 과학자였던 이 사람이 만든 법칙이 일단 기체에 대한 법칙이고 기체 공식 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가 나오는 김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기체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배워봤을 기체 공식이 뭐가 있지? 화학적이지 않아도 어차피 배워본 기체 공식이 몇 개 없을 텐데. 법칙. 과학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두 글자짜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보일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샤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요걸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도 이제 기체랑 관련된 이제 공식이거든요. 기체랑 관련된 법칙이거든.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 뭐였어? 보일의 법칙은 무슨 얘기였죠? 압력하고 부피, 그쵸?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 보일의 법칙에는 조건이 있었어.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냥 우리 공 갖다 놓고 공을 누르면 공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결국 그게 공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커져서 그 기체 부피가 작아져서 공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지. 뭐 그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 헬륨 풍선 같은 거 들고 길 걸어 다니다가 헬륨 풍선을 놓쳐. 그래서 얘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풍선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높이에 가서 얘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게 되면 풍선이 터져버려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이제 그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요 대기 공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기가 희박해져 가지고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커지는 뭐 이런 얘기가 원래 보일의 법칙의 얘기였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거 그 물리 특강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물리에서도 원래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 그 다음에 샤르르 법칙은 뭐였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였던 거죠. 얘는 무슨 조건이었지? 압력이 일정할 때의 조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 찌그러진 탁구공 끓는 물에 넣으면 펴지는 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였냐면 끓는 물에 넣으면 찌그러진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지. 왜? 끓는 물은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그래서 그 부피가 커진 기체가 탁구공을 펴주는 거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예가 나오던 게 이제 또 샤르르 법칙이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애들도 기체 공식이었고 뭐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공식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붙어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겁니다. 원래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르르의 법칙을 배우는 시기에는 우리가 기체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입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몰수에 대한 개념을 안 잡아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양, 몰수, 입자수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을 시기라서 양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잘. 근데 우리 아까 예를 들어본 것만 생각해봐도 결국 풍선 안에 들어있는 헬륨은 입자수나 양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양이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거나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일정 양이야. 그 양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걔를 온도를 높여줬더니 끓여줬더니 부피가 커져서 탁구공이 펴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보일의 법칙, 샤르르 법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따로
뭐 언급하거나 정해둘 필요가 없어서 조건에 얘네들만 달아놓긴 했는데 사실 원래 이 법칙들에는 뭐 양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 다 어차피 부피가 핵심인데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압력과 부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온도와 부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하냐? 양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할 게 필요하겠죠. 그냥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면 몰수가 커지면 부피가 어떨 것 같아요?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야 될 정도인가 싶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체의 양이 늘어났더니 부피가 커진대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걸 법칙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 맞는데요. 여기에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붙는 이게 진짜로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는 제대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약간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근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몰수랑 부피가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례라는 건 뭐야? 몰수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돼야 된다. 이게 비례의 정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을 거란 얘기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몰수 같은 부피가 네, 좋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이산화탄소랑 산소, 그럼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N2 이렇게 갖다 놔보면 만약에 얘네들을 그러니까 온도랑 압력만 일정하다면 다 똑같이 1몰씩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갖는 부피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3개 갖다 놓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만 1몰을 넣은 게 있고요. 그 안에 O2만 1몰 넣어놓은 게 있고 그 안에 N2만 1몰 넣어놓은 이렇게 3개 풍선을 만들어. 근데 걔네 셋이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안에 있다면 전부 같은 부피가 나옵니다. 풍선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냐면 같은 크기의 풍선인데 풍선 하나는 CO2, 하나는 O2, 하나는 N2가 들어있고 온도하고 압력이 같다면 안에 들어있는 CO2의 몰수, O2의 몰수, N2의 몰수는 서로 다 어떨 거다? 같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프린트 보시면 제가 아보가드로 법칙 거기 써 있는데 보면요. 괄호들은 그러니까 같은 압력, 같은 온도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일단 이게 전체 문장이거든. 근데 괄호는 이제 이런 데다 뚫어놨지만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놓은 게 괄호를 뚫기가 애매해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괄호를 뚫지 않은 저 문장, 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따로 쳐놓은 거예요. 나 이거 지난주에 안 한 거 맞지? 그치? 안 한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슨 얘기도 같이 할 거냐면요.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게 그 요 단원 요 화학 초반부가 하는 게 그 화학자들끼리 같이 약속을 한 것들에 대해서 좀 보는 게 많았다는 거잖아. 그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약속했었고요. 그리고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었었고 그냥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 말고도 그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표준 상태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일 법칙, 샤르르 법칙도 살짝씩 봤었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주변 조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다 나눠서 똑같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과학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한 명 한 명이 나라를 대표하는 화학자. 뭐 한 명은 뭐 어디 뭐 한국의 화학자, 한 명 뭐 미국의 화학자, 이렇게 해서 화학자, 다 각자 나라를 대표하는 화학자들이 모였어.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각자 나라에 돌아가서 질소 기체 1몰의 부피를 측정해서 일주일 뒤에 모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하고 각자 나라로 퍼져서 실험을 하고 돌아온 거야. 모였어. 모여서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측정한 사람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N2 1몰의 부피를 측정을 해봤더니 저희가 구하기로는 한 24리터쯤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미국의 화학자는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한 30리터쯤 나오던데요? 이러고. 근데 막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과학자가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한 20리터쯤 나오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영국의 과학자가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는 25리터쯤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과학자 4명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죠? 다? 네, 다 맞죠. 누가 맞고 누가 틀렸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그런 거냐면 조건을 통일을 안 해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럼 우리 이게 지금 서로 조건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조건을 통일을 해두자. 그리고 앞으로 기체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이 조건을 일일이 통일하지 말고 아예 다 같이 이 조건으로 통일을 해놓자. 그러니까 앞으로 별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실험하기로 약속하자라고 정했고요. 그게 이제 표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약속인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 0도씨 1기압에서 직접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생각해본,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거를 이제 0도씨 1기압으로 다 같이 통일해서 실험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몰이 22.4리터가 나와요.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다 1몰이면 22.4리터입니다. 어디서?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아보가드로 정리라고 하긴 하는데, 아보가드로 정리라는 명칭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명칭은 아닙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중요한 명칭이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시글자 하나 더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원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도 않고 항상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얘가 진짜 중요한데, 근데 얘 말고도 구하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 더 있고, 그건 이제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건이 표준 상태라면, 어차피 과학자들이 표준 상태에서 실험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표준 상태라면, 그럼 우린 기체의 부피를 22.4리터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직접 해보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라는 소리는 CO2 1몰이 22.4리터라는 얘기일 테니까, 그럼 내가 CO2가 2몰 있으면 몇 리터인 거야? 네, 44.8리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O2가 33.6리터가 있어. 그럼 얘는 몇 몰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1.5몰이 있다는 뜻인 거지. 2분의 3몰, 1.5몰.
이 있단 뜻이 되는 거죠.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아까 얘기한 얘랑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이니까?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니까. 그러니까 총 부피를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몇 몰인지 구할 수 있겠지 라는 이야기. 됐죠? 되셨으면 원래는 이제 이 다음에 몰 농도랑 그 퍼센트 농도 해갖고 농도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걔네들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긴 한데 사실 화원에서 몰 농도는 너무 가볍게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 내용이 있는 어떤 단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걸 다 합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화학에 대해서 배우는 걸 다 합치고 거기다가 지금 이 몰수의 개념을 넣어서 응용을 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지나갈 거고, 이제 화학 기준으로 2단원 내용으로 그냥 우린 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 제일 초반부, 그러니까 단원으로 따지면 1단원이긴 한데 뭐 단원과 상관없이 일단 제일 초반부에서 알았으면 좋겠는,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는 내용은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그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화학 식량과 어떤 관계고, 그러니까 이 식을 포함해서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둔다라고 하는 게 전반부 앞부분에서 배웠으면 좋겠는 부분들인 거고, 그럼 이제 우린 2단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딱 1시 8분쯤 됐고 딱 넘어갈 때쯤 됐고 잠깐 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부터 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뭔지도 좀 확인할 겸, 어디까지 알고 있고 뭐 좀 확인할 겸, 아마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정리도 할 겸, 이제 2단원에서는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일단 무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거냐면, 일단 원자는 이미 했었던 얘기니까 뭐 다들 아실 내용이니까, 그래서 원자는 뭐와 뭘로 되어 있죠? 네, 원자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자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전자가 이제 원자핵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게 가운데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형태를 할 거고, 근데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형태는 약간 이렇게 궤도를 표현을 해서 그려주게 될 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원자의 모형이 될 텐데, 저 모형을 만든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저 모형은 누가 만든 거죠? 무슨 모형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를 이렇게 생겼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원자의 모형은 이제 모형이 맞거든?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은 누가 만든 거야? 이건 이제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랑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꽤 옛날 사람이지만 그래도 막 여기저기 나오는 과학자들 중에서는 나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게 잘 만들어진 모형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부분 것들을 다 이 보어의 원자 모형 기준으로 설명을 하긴 해.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모형인 건 맞는데,
우리 이 보행 원자 모형과 같이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였지? 이게 뭐야? 모르나? 그럼 옥텟 규칙이라는 명칭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그래 원자에는 그 전자가 존재할 때 만약에 이제 전자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까지는 어디에 들어있고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거기에 요 첫 번째 kop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세 개째부터는 어디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요 바깥에 하나 더 껍질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 8개까지 들어가서 8개 집어넣어서 10개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즉 네온부터 네온까지 딱 이게 지금 네온의 형태면은, 그리고 네온 다음 전자의 수가 11개가 되는 나트륨은 그러면 11번째 전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네, 세 번째 껍질에 들어있고,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고? 8개.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고? 8개. 그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한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껍질들은, 이 전자 껍질들은, 전자가 들어가게 된 이 껍질들은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고 싶어하고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랑 연관되는 게 이 원자들이 이 옥텟 규칙이 만족하고 싶으니까 뭐 이온이 돼서 전자를 버리고 얻고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될 거고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올 건데, 아무튼 이제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용어로서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내용은 대부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껍질 하나에 전자는 8개까지 들어가는구나를 웬만하면 그 앞에 부분 그 중학교 고1 뭐 이런 데를 당쌤한테 들은 분들이라면 적어도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한 껍질당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는 안다고 치면 그걸 이제 부르는 명칭이 그냥 옥텟 규칙이다 정도인 거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알 만한 내용이고, 근데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보헤어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얘기가 사실 저 보헤어 원자 모형 자체로도 해야 될 얘기는 진짜 많은데, 그런 거는 화원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물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저 보헤어 원자 모형은 물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일이 많은 애들이라서 뭐 전자 전위에서 뭐 자외선이 나온다, 뭐 적외선이 나온다, 뭐 가시광선이 나온다, 이런 거는 좀 물리에서 깊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화학에서는 그것보다 저 보헤어 원자 모형 말고, 사실 저 보헤어 원자 모형이 완성된 원자 모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형은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 현대적 원자 모형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현대적 원자 모형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린 그 과학이 현대적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화학은. 그래도 보헤어 원자 모형을 아직도 열심히 쓰고는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잘 만들어진 원자 모형이라서 제가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적 원자 모형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둘 다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현대적 원자 모형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라는 얘기부터를 좀 진행을 해보면요. 이 보어가 아까 아인슈타인이랑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보어는 단순히 화학자는 아니었고요. 원래 화학자랑 물리학자는 그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직업적 특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학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화학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고 제일 많이들 하려고 하는 게 뭐 약대를 가서 약사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제약회사에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약과 관련된 학원, 아니 뭐 회사,
아니면 그냥 약 자체를 처방을 하는 약사 이런 거랑 관련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화학 물질 자체를 다루는 데들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그냥 그 물질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건을 딱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물건 겉면을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사람들이 쓰기 좋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물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해한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어떤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유해한 물질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화학물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화학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일들은 다 화학을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응용 분야라고 해서 화학을 응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학을 사용하는 분야인 거지. 근데 화학의 연구 분야로 가면 우리가 이 연구하는 과학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이런 쪽을 순수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학에서도 순수화학, 순수 연구 분야 쪽으로 가면요. 그냥 물리예요, 사실상. 순수 화학과 순수 물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본 자체가 하나의 학파에서 출발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물리, 이 순수 물리의 기본과 지금의 순수 화학의 기본이 딱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건데요. 그 하나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된 게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화학자냐 물리학자냐를 지금으로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없는 게 맞고 당시로 얘기를 하면 물리학자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좀 더 맞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보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물리의 역사고 곧 화학의 역사고 그런데요. 물리를 나누면 뭐라고 해야 되냐?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이 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되게 똑똑했던 물리학자 정도는 우리 알고 있잖아.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대충 되게 똑똑했던 물리학자 정도로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당장은. 얘가 그렇게 되게 똑똑했던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 아인슈타인의 시대까지는 계속 고전역학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역학의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냐면은 물리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현상들을 전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 완벽하게 답을 구해낼 수 있도록 세상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현상에는 정확하게 그 A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그냥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상도 항상 이렇게 정답처럼 얘면 얘면 얘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 아인슈타인이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싫어했던 게 통계학이에요. 아인슈타인은 통계학 혐오자입니다. 통계학을 진짜 싫어했어.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한테는 통계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세상은 과학도 다 통계학이고 과학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를 가든 통계학이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 통계학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가장 근거가 되는 딱 단어 하나. 요즘 뭐 어떤 산업이든 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 빅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통계학에 기반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다 통계학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통계학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저 아인슈타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통계학이 아닌 수학은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아직 미적분학을 뭐 배웠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근데 원래 그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통계학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확률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A라는 원인이 있으면 B라는 일이 무조건 일어난다 였어야 됐던 게 그 기본적인 수학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라면, 통계학은 A라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것 때문에 B가 일어나는 건 무조건은 아니고 일어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80% 확률로는 B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20% 확률로는 B가 아니라 C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게 통계학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통계 시대에 살고 있고 진짜 통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과학에서도 통계가 굉장히 크게 관여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 물리의 학파를 두 개로 나누게 된,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주였다가 이 양자역학으로 주류를 내주게 된 이 시기쯤부터 과학에서도 통계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이유가 양자역학이라는 애 자체가 통계학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과학이야. 근데 양자역학이 뭐냐면, 애초에 현대적 원자 모형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 사실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어렵고 불가능한 거지만 뭐 대충 알 만큼은 알면 되는데, 자, 양자에서 얘기하는 양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밀입자가 다 해당됩니다. 근데 선생님 밀입자는 뭐예요? 자, 밀입자는 그냥 미입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미는 뭐냐?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작은 입자 이런 게 전부 다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작은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자에 해당하는 이 밀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양자입니다. 근데 전자가 되게 작다는 사실은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해봐도 우린 대충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정도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는 이미 원자 수준부터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참 작은데, 원자는 현미경으로도 못 봐. 우리 원자는 아예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얻어내는 겁니다. 특정한 데이터로 그려내거나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얻은 다음에 그걸 그리거나 어떻게 표현해내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딱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만 해도 그렇게 작은데 전자는 그것보다 더 작으니까 쟤는 정말 작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가서 이 밀입자들에는 얘네들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역학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요 양자에 대한 얘기가 처음 시작된 거거든.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된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운동량 뭐 하면 뭐 위치 모르고 그거 맞아요. 전자위. 근데 뭐 이걸 계산적으로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전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못 본다 였잖아? 그러면 전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건데?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게 전부임. 그게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사실 이거는 이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관찰은 할 수 없으나 관측은 가능한 대상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찰, 눈으로 보고 직접 얘가 딱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닌데, 그래도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어낼 수는 있도록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운동 상태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게 불확실성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는 계속 해볼 수 있지만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특정하면 뭐 안 된다.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야. 근데 뭐 불확실성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애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어떤 상태나 마찬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 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친구를 지금 내가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돼서 30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30분 동안 그 친구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래도 대충 어디 있을지 예상해 볼 수는 있잖아. 마지막 연락할 때를 기준으로 그때 위치가 어디였으니까, 그리고 얘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거기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도 걔가 거기 있다라고 확신할 순 없는 거잖아. 그게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된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중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실험인데 어떻게 설계된 실험이냐?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는 밖에서 내부를 볼 수도 없고요. 소리도 나오지도 않고요. 냄새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혹은 외부에서 내부로 뭔가 이동하거나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닫혀 있는 상자인 거야.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밖에서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상자, 그런 상태의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일정 시간마다 대충 한 30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분마다 한 번씩 방사능이 나와요. 근데 방사능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확률로 방사능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애가 붕괴하면서 방사능이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이 물질이 30분에 한 번씩 방사능이 나오는데, 근데 이 30분에 한 번씩 방사능이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2분의 1의 확률로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1의 확률로 방사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붕괴를 해서, 그러니까 이 방사능을 분비를 하면, 방사능이 나오면, 그러면 이 상자가 그걸 측정하고 안으로 독가스를 내보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자예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습니다.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죠. 우린 내부를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냄새나 이렇게 고양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긴 한데, 대신에 우리는 시간마다 이 고양이가 생존했을 확률은 계산할 수 있지. 자, 실험이 시작되고 30분 뒤에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 몇이에요? 2분의 1, 그쵸? 90%. 2분의 1의 확률로 살아있겠죠. 근데 30분 뒤가 아니라 1시간 뒤에는 4분의 1, 그치? 그런 식으로 확률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확률로 얘가 살아있을 확률과 죽어있을 확률을 계산은 해볼 수 있지만, 저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상태로 원래 그래서 양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린 저 상자 안의 고양이를 살았지만 동시에 죽은 상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양자 중첩 상태고, 그렇게 얘기가 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물리에서 양자역학을 깊게 다뤘을 때 얘기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당장 요 확률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으로 우리가 확률까지는 알 수 있어도 얘의 상태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처럼 전자를 생각해서, 그럼 우린 전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존재할 위치를 놓고 그 위치에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계산을 해도 이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현대적 원자 모형이지. 왜냐? 이건 이미
모형 자체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폐기된 거지. 다른 모형으로 다른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참고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실험, 이 실험은요 실제로 진행된 실험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이 아인슈타인 시대 대부분의 실험은 어떤 실험으로 진행됐냐면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다 뇌 속에서 그냥 지들 뇌 속에서 생각으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납득을 했죠. 똑같은 거지. 과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실험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실험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이제 말을 한 거지. 원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아인슈타인의 이론들도 대부분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지금 뭐 물리 특강을 듣고 있거나 하면은 물리 관련한 걸 배우면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이란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게 다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신기한 건 걔네들이 사고 실험 기반으로 막 만들어 놨어.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피셜을 막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뭐다? 사실로서 증명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대단한 거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거든. 양자역학도 이제 사고 실험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이 되면서 주류로 떠오르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중슬리 실험까지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이중슬리 뭐? 간단하게 그 이중슬리 실험이 이제 전자 이렇게 슬릿 하나 놓고 여기다가 전자를 발사하는 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린 거 놓고 그래서 뒤에 전자를 관측해낼 수 있는 판을 놓고 그래서 전자를 발사했을 때 원래 이 전자가 우리가 원래 전자는 입자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걸로는 전자는 입자니까 그냥 이 슬릿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들만 가서 부딪혀서 여기만 전자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았었는데 근데 실험을 막상 해보니까 그치 얘가 파동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였고 근데 파동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서 이게 뭐지? 그럼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인가? 그래서 이걸 관측을 하면서 동시에 실험을 진행했더니 그때는 실험 결과가 여기서만 전자가 관측되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그치 전자는 관측했을 땐 입자로 관측하지 않을 땐 파동으로 운동한다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반이 되는 건데 몰라도 된다고 물리에서 하십시오. 물리에서 하시면 되고 이건 화학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한 게 그러니까 확률로서 얘기하는 과학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를 왜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직접 전자에 대해서 확률로 접근을 해. 어떻게 하냐? 전자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를 갖다 놓고 그 수소의 전자를 관측을 해. 그러면 딱 관측하는 순간에 수소의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특정할 수 있거든, 위치를. 우리 아까 친구도 그렇잖아.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너 지금 어디야 해서 그 친구가 어디야 라고 보낸 그 순간엔 거기일 거 아니야. 나 지금 친구가 너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나 지금 맥날 앞이야 하면 맥날 앞이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딱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측 특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막 100만 번, 1000만 번, 막 1억 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전자를 관측하는데 그걸 한 1억 번쯤에서 그걸 실제로 원자핵을 기준으로 찍어. 그 점을 다. 관측해서 관측된 위치를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걸 1억 번 관측한 다음에 그 1억 번의 점을 다 찍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실 1억 번 관측했다는 건 몰라요. 몇 번 관측했는지는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엄청 많이 관측했을 때 되게 많이 관측을 해봐서 그렇게 얻은 점을 찍어봤더니 1억 번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9천만 개의 점이 다 이 안에 몰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개의 점은 아무 규칙성도 없이 그냥 밖에 중구난방으로 띄엄띄엄 막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소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에 얻은 이 실험 결과예요, 이게.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린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이 밖에 1천만, 1000만 개가 찍혀 있긴 해도 얘는 지금 규칙성도 없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아무데나 찍혀 있어가지고 별로 약간 오차 아닌가, 실험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애들인 거에 비해서 나머지 9천만 개는 다 딱 어느 모양 안에 전부 다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 확률로, 그러니까 1억 분에 9천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나누면 결국 90%이 10%잖아. 그래서 10% 확률로 이 밖에 있을 수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90% 확률로는 이 안에 존재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보의 원자 모형과 다르게 보의 원자 모형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껍질이 있어서 이 위에서만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는 항상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엔 전자가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그리고 이 밖에 존재할 확률이 10% 있지만 그건 너무 아무데나 찍혀 있어서 일단 모양이나 이런 걸로 표시할 순 없음. 그러니까 우린 이 90% 확률인데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걸 전자의 왜 이렇게 펜 상태가 다 이상하냐? 전자의 전자의 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궤도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순하게 껍질의 개념이었다면 지금도 일종의 껍질 개념이긴 한데 그 껍질 위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는 전자가 다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만 존재하냐? 아니 10% 확률로 밖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너무 규칙이 없어서 일단 무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전자 궤도고요. 그래서 이 전자 궤도 모형은 사실 이게 함수 형태예요. 아이고 함수. 근데 함수 형태인 것까진 몰라도 이 전자 궤도라고 하는 걸 그래서 명칭을 이제 오비탈이라고 짓게 됩니다. 왜? 궤도가 영어로 뭐게? 네, 올빗이거든요. 탈입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전자 궤도라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를 특정해 놨는데 우린 전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확률로 접근하기로 하자 한 거고 확률로 이렇게 막 엄청 여러 번 관측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90% 확률로 발견되는 곳이 정해져 있네. 그러면 그곳을 전자 궤도 오비탈로 보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오비탈이 현대적 원자 모형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현대 원자 모형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린 이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좌표긴 한데 뭐라고 해요 이거? 혹시? 지금 이 좌표는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Z축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쓰는 XY축만 있는 이거 뭐라고 불러?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거든. 왜냐면 평면상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평면입니까? 아니잖아. 공간이지. 그러니까 원자, 전자 이런 애들도 결국 평면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3차원 좌표계 이걸 우리 공간 좌표라고 해요. 공간 좌표상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칠판이 평면이어서 그런 거지 공간 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얘는 뭘까? 그쵸?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부, 공 모양이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공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요 가운데 이게 제가 약간 어긋나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 x, y, z축이 만나는 요 가운데 우리 원점이라고 하죠 흔히. 원점이 원자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을 기준으로 주변에 이렇게 구의 형태로 전자가 발견 확률이 90%인 지점이 궤도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오비탈 중에서 이 수소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발견된 이런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왜 S 오비탈이냐? 구. 이 공 모양이니까 공이 이제 구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이 구 이런 공 모양 이걸 우린 영어로 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S 오비탈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글로는 그래서 그냥 구형 오비탈 이렇게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이론들은 다 미국이나 약간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린 그 학명 이런 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 이름으로 바꾸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S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구형 오비탈보단 그게 쓰기도 훨씬 편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구형 오비탈부터 해서 이 구오비탈, 구형 오비탈, S 오비탈 뒤에 있는 다른 오비탈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